당장 나가세요. 추석날 밤 쫓겨난 시어머니. 50년.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시간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손주들의 학원비, 명절 용돈. 부모의 심장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탐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은행에 신청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추석 밤. 당장 나가세요. 50년의 헌신이 돈으로 평가당했습니다. 제 집에서 쫓겨나는 느낌.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랑은 언제부터 배신이 되었을까요? 아직도 그 밤이 생생합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 제 삶의 전부는 아들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50년 전 그 시절로요. 저는 30살의 젊은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주름, 눈 밑에 다크서클, 굽어진 어깨.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아들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자랐어. 그 물음에는 피로 따위는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기쁨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뺨에 키스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하루를 견디는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저와 우리 아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그 시절 저는 답을 짓고 아들 옷을 손으로 빨고 말렸습니다. 겨울 날씨가 유난했던 어느 해 남편은 감기로 누웠다가 폐렴으로 발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의사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49살. 아들은 18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은 그 나이의 소년에게 세상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아마 아들은 지금도 모를 것입니다. 저도 무섭고 슬프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아들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깊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둘 다 되어야겠구나. 엄마도 되고 아버지도 되어야겠구나. 그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공장에 나가 옷감을 정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내 수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바느질, 차수, 홈질.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 때로는 자정까지 손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은 자주 바늘에 찔렸습니다. 피가 나고 딱지가 앉았습니다. 손톱은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 충분히 해준 것 같았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아들이 엄마 자랑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일하지 마세요. 제가 벌 테니까요. 아들이 큰 후 방학 때마다 공사판에 나가 일을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단다. 넌 공부만 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의 성장 그 자체가 제 보상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만으로 제 피로는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저는 80살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예식장에서 처음 본 며느리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밝은 웃음, 고운 목소리.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행복하겠구나.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끝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기자 저는 자연스럽게 손주들을 봐주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얼굴을 씻겨주고 밥을 챙겨주고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머리도 빗겨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여름 방학이 오면 학원비를 물었습니다. 1년에 얼마씩을 물었습니다. 손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학용품, 책, 옷, 신발.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손주들의 그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고 밤을 지샜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빠르게, 예상 밖으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5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을요. 형태는 달랐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찍 일어나고 누군가를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명절 용돈, 학원비, 병원비, 손주의 손, 아들의 등. 그런데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신하는 것, 참는 것, 자신을 뒤로 하고 가족을 앞에 두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노후요, 그건 늘 나중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며느리였으니까요. 손주였으니까요. 저는 통장에 모인 돈들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50년을 일한 끝에 모인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70살 할머니에게는 인생 전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펑펑 나가지는 않았지만 꾸준히요. 명절이 오면 용돈을 챙겼습니다. 손주들의 학원비가 밀렸다고 하면 바로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새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말없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의 잔액은 자꾸 줄었습니다. 5천에서 4천으로, 3천으로, 2천으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손으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어 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마에 패인 굴곡들, 눈가에 잔주름들. 손에는 나이 반점이 피어났습니다. 갈색으로 거무스름하게.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방문도 잦아졌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약봉지가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손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덜 밝아졌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환영하는 표정이 옅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용돈을 보낼 때 그들의 감사의 인사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제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깨닫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생을 통째로 바친 무언가가 결국 돈이었다면, 그 돈이 떨어졌을 때 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생각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주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헤아려가며 더 주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제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죽어도 아들과 손주들이 행복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더 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보이지 않게 깨져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요. 아들과 저 사이에서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 속에서요. 그리고 추석이 왔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 밥을 함께 먹고 손을 잡는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용돈을 챙겨가려고 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고기도 사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저는 그날이 특별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추석들처럼, 평소 명절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게였는지, 절망이었는지, 깨달음이었는지. 저는 그것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식사 후 TV 소리 흐르는 거실에서 제가 다시 쫓겨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전 재산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70살 노인에게는 인생 전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비를 물었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 며느리가 직장을 쉬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돌보는 것처럼 저도 며느리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이 늘었습니다. 유치원비, 학원비, 교과서, 학용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숫자는 커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는 새 책상과 의자를 사주었습니다. 손주가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고르고 골랐습니다. 중학교 입학 때는 태블릿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영상 강의를 봐야 한다고 해서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미술학원. 겨울방학이 되면 수학 심화학원까지. 손주들이 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못한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움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따뜻한 톤의 말. 마치 저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당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감사의 인사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듯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듯이. 어머니, 다음 달 학원비 좀. 어머니, 신발이 해졌는데. 어머니, 외할머니 수술비가.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때로는 일주일에 여러 번. 명목은 항상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필요가 무언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저는 용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설에는 50만 원, 추석에는 60만 원. 손주들이 많아지면서 그 숫자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100만 원씩 주어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따로 주었습니다. 명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요. 차 유지비, 보험료, 아이들 학용품 준비비, 시댁 가는 길에 들을 선물비. 매달 용돈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간식비, 학용품 구매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늘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명목은 항상 있었습니다. 학원비가 밀렸다. 아이들 옷을 새로 사야 한다. 가전제품이 고장났다. 차 검사비가 나왔다. 아이 치과 치료비가 필요하다. 그 말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열 때마다 남은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천에서 4천으로, 3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쯤이 되니 더 이상 숫자를 보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으면서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한 번, 손길 하나, 눈빛 하나.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입살을 놀렸습니다. 농담처럼요. 어머니, 치아가 많이 상했네요. 치료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치아가 몇 개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치료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빨리 하셔야 해요. 엄마가 사드려야겠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친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요청이었습니다.
제 상태가 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고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들 치과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좀. 그런 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듯한. 하지만 점점 당연해졌습니다. 마치 저에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낡은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며느리가 본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바닥이 닳아서 안쪽이 보이는 신발. 손가락이 뚫릴 정도의 양말을 신고 다녀야 했습니다. 엄마 신발 사드려야 해. 처음엔 좋은 신호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 며느리가 나를 신경 써준다고.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사들인 신발 입고 다니면 우리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손님들 눈에 어떻게 보일 것 같아서. 아,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이 가정의 누가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초라함이 이들의 체면에 흠집을 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추락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몰라서 미안해. 통장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사줬습니다. 구두 가게에서 며느리가 고른 신발. 비싼 신발. 그 신발을 신고 외출할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수치심일까요? 그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생일 때 저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청소년이 된 손주가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 샀습니다. 한 달 동안 아껴서 구매한 선물. 생일 파티 날 손주는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슬쩍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가 이미 가지고 있대요. 미리 물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물을 교환해 드렸습니다. 환불 차액은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또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면접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직을 생각했던 아들이 준비 과정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안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 엄마가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제 눈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실패에 미안해하는 대상이 저였습니다. 마치 아들의 성공 여부가 제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마치 아들의 모든 가치가 그것으로만 판단되는 것처럼요. 괜찮다. 다음에 잘 되겠지. 저는 말했습니다. 그 다음 어김없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열 것을. 그래서 그 웃음이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고개를 숙인 모습, 며느리의 계산된 웃음, 선물을 교환하라는 톤, 신발을 새로 사라는 말.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리였습니다. 저를 이 가정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라는 인간이 아니라 저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가까워져 갔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했던 대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용돈 봉투를 장을 봤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손주들이 많아졌으니 더 줘야 하나? 아들의 면접도 떨어졌으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60년 일한 끝에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 돈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부족할까요? 충분하다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제게 떠오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50년을 헌신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 헌신의 끝이 통장 속 숫자인가요? 그 숫자가 떨어지면 제 가치도 떨어지는 건가요? 그 숫자가 없으면 저는 정말로 쓸모없는 할머니가 되는 건가요? 처음으로 저는 돈을 줄 때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쁨이나 사랑이나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통장이 계속 줄어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떨어졌을 때 남겨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두려움이 정확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할머니, 저 가서 뭐 먹을까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돈을 꺼냈습니다. 손주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저를 보고 느끼는 기쁨인지, 돈을 보고 느끼는 기쁨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묵묵히 저는 준비했습니다. 명절 용돈을 챙겼습니다. 손주들 선물을 구매했습니다. 고기도 사갔습니다. 평소처럼요. 외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부러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늘고 긴 실이 팽팽하게 당겨진 것처럼 언제든 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요.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순간 무엇이 남을 것인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그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돈의 의미, 사랑의 크기,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 역할은 무엇인가. 5천만 원, 60년의 노동, 70의 나이. 이 모든 것이 과연 충분한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은가? 추석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얼마나 무거울지를, 그 무게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어느 순간부터 제게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과 이제는 제대로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회사 퇴근 시간에 맞춰 저는 그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조용한 카페에 그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질 준비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너희 집에서 너무 많이 걸어두고 있는 것 같다. 돈으로만 아들을 사랑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는 힘들다.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 제 목이 메었습니다. 년을 참아온 것이 한순간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는 충분히 많이 주셨어요. 말이 이상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주셨어요. 라는 표현이 마치 그것이 끝났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뜻처럼요. 그게 아니라, 아들아, 내가 항상 준 것만 생각했는데 난 받은 게 뭔가 싶고,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들어주니? 너는 내다 뭔데? 넌 엄마한테 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억제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하신 말씀이 뭐죠? 무슨 말씀을 못 들었다고? 가족이 뭔지, 너는 나한테 뭔지, 이게 사랑이 맞는지, 내 인생이 뭐였는지. 아들은 제 말을 끝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저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부족해 하세요. 엄마가 실망하셨어요. 우리는 엄마께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공개된 카페에서의 불편한 장면. 하지만 아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흰 타올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을 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아들을 낳고 기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제 통장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체크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건 아들의 카드였습니다. 제가 등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런데 아들이 카드 해지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이다. 이제 나는 무언가 조절할 수 있겠구나. 통장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겠구나. 아, 계속하겠습니다. 취소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은행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근데 한 달에 쓸 돈을 좀 줄여야겠어. 70살이 됐으니까 할 일도 없고 쓸 데도 많지 않잖아. 150은 너무 많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이 깊어졌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돈이 부족해서요. 그건 아닌데 그냥 넘친다는 거지. 엄마 형편이 안 좋으세요.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 아들은 내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들의 입금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엄마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도 이 구조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비참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그 이후로 더 변했습니다. 악화됐습니다. 전화 통화가 줄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만 연락이 왔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마치 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처럼요. 밥을 차려주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엔 밥을 먹고 가라고 해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제게 덜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덜 와주니까요. 제가 뭔가 말을 꺼낼 때마다 며느리는 제 말을 자르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어머니, 왜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세요? 어머니, 우리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자기 일이나 챙기세요. 가시 돋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여기에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손주들의 학원비를 더는 못 주겠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관계를 재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만한 티셔츠, 책, 시계. 모두 통장에서 나온 돈으로요. 혹시 돈으로 허락을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선물들을 받고도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례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일을 처리하듯이요. 저는 조용히 집에 가는 횟수를 줄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그 다음 일주일에 1번으로. 손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은 저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그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정해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를 예감했습니다. 뭐, 집이요? 어머니. 우리 지금 이 집에서 오래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이사를 계획 중이거든요. 어머니, 그 어머니 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집.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집.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집. 뭐, 어떻게 생각하라고?
저희가 새로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어머니 집을 담보로. 아들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의 대화 이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처럼 말이죠. 변호사까지 준비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제 목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집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그 순간 저는 뭔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계획이었다는 것을. 손주들의 학원비, 명절 용돈, 신발, 선물.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엄마가 생각을 해볼게. 일단 생각을 해볼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 전화를 받은 이후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의 소파, 부엌의 냉장고, 아들 방의 벽.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그 추억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돈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집 대출 문제 말이에요. 아직 정하지 마세요. 우리 변호사분이랑 좀 상담을 더 해야 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진행해야 하거든요. 변호사.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법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법인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왜? 우리 가족이잖아. 뭐 절차상 필요하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뭐 그런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주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을 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저히 부러져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계획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이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의 저축. 그리고 이 집. 그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혹시 안 된다는 뜻이세요? 아직 모르겠어. 매번 같은 대화만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갔습니다. 압박이 강해져 갔습니다. 이 집을 주면 나는 어디서 살죠? 이 돈을 다 써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죠?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내가 남은 것이 뭐죠? 하지만 더 무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 나는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될까? 손주들을 더는 볼 수 없을까? 이 집에서 혼자 늙어가야 할까?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가장 명확한 협박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혼자 보내는 것의 두려움. 그것이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정체성, 할머니라는 정체성, 모두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남겨질 것은 그냥 할머니, 돈이 없는 할머니, 쓸모없는 할머니, 아니, 더 정확히는 쓸모가 다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손주들이기 때문에. 대신 저는 조용히 다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이 관계를 정의할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명확해져 갔습니다. 추석은 이제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결심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지금처럼은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밤 무언가가 끝나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파열음은 곧 들려올 것이었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깼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 밤을 뒹굴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장, 손주들, 아들,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들고 가야 하나? 아니면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아야 하나? 아들 얼굴을 어떻게 마주봐야 하나? 마치 죄인이 법정에 가는 것처럼 저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 안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TV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추석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침묵인가?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추석이었지만 밥이 없었습니다. 명절 음식도 없었습니다. 마치 추석이 아닌 평일처럼. 며느리는 거실의 한 구석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팔순에 가까운 할머니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절반 정도의 목소리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그것이 며느리의 전부였습니다. 반갑지 않은 인사. 아주 차가운 표정. 마치 의무를 다하는 톤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무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침묵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공이 아니라 판결을 받으러 온 피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아침인데 밥은? 저는 부엌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명절 준비는커녕 밥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불러낸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집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싶어서요. 밥은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사를 읽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가 제 말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발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요? 네, 어머니.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요. 아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준 서류였을 것입니다. 제 집에 대한 담보 대출 관련 서류. 그 종이는 마치 판결문처럼 보였습니다.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제가 할 것은 서명하는 것뿐인 것처럼. 저는 앉았습니다. 소파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아, 이게 정말 필요한가? 엄마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않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실은 그 아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정리 대상이 됐거든요. 얼마 전부터요. 그 순간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실직. 아들이 실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2달 전부터. 2달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실직이라고? 아들아, 이건 언제 결정된 일인데. 엄마한테는 왜? 제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감추고 있었습니다. 큰 것을, 중요한 것을. 제가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직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2달 전이에요. 근데 어머니께는 더 걱정드릴까봐.
그리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2달. 제게는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전에 아들이 물었던 면접. 그것도 네,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집을 담보로 달라고 할 때 이미 아들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이미 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이 내려달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어제 신청하신 융자 심사가 완료됐습니다만 담보로 제시하신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이 필요해서요. 가능하신 시간에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셔야 하거든요. 아들이 이미 은행에 신청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동의를 고객님, 어제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오세요. 전화는 끝났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은행의 전화가 끝나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봤습니다. 계획된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처럼. 누가 은행에 신청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요.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요. 아들아, 이게 뭐야? 엄마의 집이야. 엄마의 것이야. 넌 뭘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주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할머니가 화내는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저를 보는 손주들의 표정이 두려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미 신청이 들어갔어요. 이제 어머니가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금리도 낮고 대출금도 충분하고.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제 동의가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는 듯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듯이. 동해, 뭐가 동의야? 이미 했잖아. 넌 내 몰래 했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우리는 며느리와 사위고. 어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헌신한 건 알아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니에요. 어머니도 손주들이 잘 되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머니 집도 손주들을 위해 쓰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니에요.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적이었습니다. 효도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한 말이었습니다. 세대의 책임을 뒤바꾼 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논리를 제 자신에게 돌린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모두 그 논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논리, 손주를 위한 논리, 가족을 위한 논리. 그 모든 것이 제게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지금 뭐 하세요? 일도 없고, 벌이도 없고, 이른이 넘으신 몸이잖아요. 근데 이 집 혼자 들고 있으면서 뭐 하실 거예요? 혼자 늙어가시면서 병이 나시면 누가 봐드릴 거예요? 아들이 따라 말했습니다. 쓸쓸한 목소리로요. 마치 저를 위한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협박이었습니다. 이 집을 담보 놔주시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손주들도 더 잘 교육받을 수 있고 어머니도 편히 계실 수 있어요. 아프실 때 병원도 잘 모실 수 있고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이것은 거래였습니다. 명확한 거래였습니다. 집을 담보 줌으로써 제가 살 권리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부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대신
생활비를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제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창밖은 가을이었습니다. 추석 날씨, 맑고 밝은 날씨. 하지만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손주들이 거실에 섰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 자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정성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약해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내가 물에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계속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닿을 때까지,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을 때까지. 통장에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60년의 노동, 모든 것, 그리고 이 집, 남편과의 추억,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공간. 그곳이 아들의 자산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담보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결정이 제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영혼이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죽음이 이런 느낌인가? 서서히 모든 것이 사라지는 느낌인가?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무섭게 조용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항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서류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서류, 제 도장이 필요한 서류, 제 신분증이 필요한 서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추석날 오후 3시. 아직 밥도 먹지 않은 시간. 아직 밤이 아닌 시간. 하지만 저에게는 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시 없는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나 혼자 경험하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추석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이 악순환을 누가 끊을 수 있을지를, 내가 살 수 있을 방법이 정말로 있을지를. 제가 서명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 집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제 노년은 그들의 호의 위에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호의가 끝나면? 하지만 제가 거절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손주들의 울음소리, 아들의 절망, 그리고 나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 집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아니면 언젠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이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추석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그저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아들과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도 자리에 누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동의를, 제 항복을. 하지만 저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섰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의 달은 밝았습니다. 추석달. 온 나라가 함께 보는 그 달이 창틀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할 것인가? 아들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발소리도 죽이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 못했어. 엄마 몰래 은행에 신청한 것도 잘못이고,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결정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를 물건처럼 대했어. 정말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아들이 우는 것을.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부숨과 동시에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뭐 하는 거야? 엄마, 나는 정말로 무서웠어. 2달을 엄마한테 숨어야 했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 회사에서 정리 대상이 됐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손주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전세금은 어떻게 낼지, 그 생각만으로 밤마다 못 잤어. 그래서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제게 전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형편없는 아들이야. 엄마가 50년을 헌신해 주셨는데 나는 엄마를 못 지켜줬어. 오히려 엄마를 협박했어.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 내가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아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새 함께 울었습니다. 밤이 더 지났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아들과 저는 거실에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를 처음으로 나눴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뭘 원했는지 알아? 무엇이었어요, 엄마? 돈이 아니라 너를 보고 싶었어. 너의 얼굴을, 너의 목소리를, 너의 현재를. 넌 엄마한테 지금 이 순간을 보여주지 않았어. 과거의 고마움으로만 자꾸 자책하게 했어. 엄마가 많이 주셨으니까 더 드릴 수 없어 라는 말로. 그게 가장 힘들었어. 아들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엄마가 이 집을 주기 싫었던 게 아니야. 어떻게 줄 것인지를 함께 얘기하고 싶었어. 엄마도 참여하고 싶었어. 너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었단 말이야. 하지만 넌 엄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이미 결정하고 준비해버렸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내가 엄마를 물건처럼 봤어요. 엄마의 통장을 보는 것처럼, 엄마의 집을 보는 것처럼, 필요한 것을 꺼내는 대상처럼. 그런데 엄마는 제 어머니였어요. 그냥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모습, 그것 자체를 봤어야 했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둘 다 밤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치유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마 아들과의 대화가 들렸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망설이며 나왔습니다. 뭔가 다른 표정으로요. 어머니.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 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새벽빛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아이 아버지 앞에서 너무 심했어요. 억압된 것들, 불만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집 문제도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거고, 어머니 마음도 듣지 않은 거고, 우리가 정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상처 입힐 이유가 되진 않죠. 정말 미안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그래. 엄마도 몰랐어. 너희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아들이가 실직했다는 것을. 너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엄마도 너희를 물건처럼 본 거야. 돈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가장 큰 엄마의 잘못이야. 제가 처음으로 제 잘못을 말했습니다. 이것도 치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그 위에는 여러 창들이 떠 있었습니다.
은행 관련 문서, 부동산 시세, 대출 계획, 그리고 신탁 계약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밤을 새면서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어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지만 어머니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이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신탁 계약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문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금리, 기간, 상환 계획, 그리고 신탁의 조건들. 제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숨기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돈이 아니라 아들을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안전한 집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도 확실히 준비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50년의 눈물이 한 번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울음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기쁘게 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가장 작은 손주가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기뻐서야. 할머니 마음을 받아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제 팔은 그들을 안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창밖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추석 다음 날, 새로운 날씨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제대로 된 추석 밥상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이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 설정, 대출 약정.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신탁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집이 아들에게 담보가 되었지만 제가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것들이 변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아들은 작은 식당을 창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출금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준비했습니다. 저도 아들의 계획을 듣고 조언했습니다. 더 이상 돈만 준 게 아니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식당은 작지만 잘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이 났습니다. 사장의 어머니가 직접 반찬을 담그신다는 말까지 났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주중에 아들 집에 가서 함께 식당을 도왔습니다. 더 이상 돈을 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함께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의 성적도 올랐습니다. 학원 외의 할머니 집에서 숙제를 봐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손주들이 할머니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일도 간다. 할머니가 널 버리지 않아. 그 말이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필요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준비해도 될까요? 우리 함께 준비하고 싶어요. 엄마의 반찬을 모두 싣고 싶어요. 추석. 작년의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그 절망, 그리고 밤새 나눈 대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 좋아. 함께 준비하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줄래? 이번 추석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손주들도,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저도. 명절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들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제 눈을 봤습니다. 어머니, 지난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물건처럼 대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두려움과 절망을 이유로 어머니를 상처 입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술잔을 맞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정이 넘쳐나서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돈으로만 사랑했고 너의 말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주려고만 했어. 엄마도 너희를 물건처럼 본 거야. 그리고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고마워. 그 밤 저는 오래간만에 말 없이 웃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함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거실에 불이 밝았습니다. 추석밤, 달이 밝았습니다. 작년과 같은 달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손자가 제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영구 같아. 뭐가 영구냐? 할머니가 자기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있어서. 우리가 뭐를 해도 할머니는 항상 우리 편인 것 같아. 제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말이 불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아들의 식당이 항상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아들의 식당을 오픈한 지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55년의 침묵 끝에 새로운 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식당은 이제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가족의 손으로 만든 음식,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반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의 표정. 저는 여전히 주중에 아들의 집에 갑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아침 8시에 가서 오후 5시에 집에 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일이었습니다. 손주들의 도시락 준비, 반찬 만들기, 식당의 기본 준비. 하지만 그 일들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의 사랑. 손주들은 이제 제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얼마나 왔는지 묻습니다. 할머니 집에 갈까 묻습니다. 제 집이 아니라 할머니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춘절이 돌아왔습니다. 제 생일입니다. 73살. 평생 혼자 챙겨온 생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밥을 해먹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생일을 언제 쉬셨어요? 생일이 뭐 한다고? 어머니, 우리 함께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싶은데요. 어머니 생일에 먼저 아버지를 뵙고 그 다음에 아들은 뭔가 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니까. 하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생일을 누군가가 챙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화창했습니다. 봄 날씨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묘소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의 묘소. 50년을 떨어져 있던 남편의 곁.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손주들도 갔습니다. 며느리도 갔습니다. 모두가 함께. 저는 남편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남편을 느꼈습니다. 뭔가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 봤어.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식당도 잘 되고 있고, 손주들도 엄청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나도 행복해. 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밤 아들의 식당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작은 파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들은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 어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인연, 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요? 지난해 이맘땐 우리가 정말 파괴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우리도.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제 영혼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그 해의 여름은 특별했습니다. 아들의 식당이 한 유명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들은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73살의 할머니로서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삶이라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헌신하고 참고 자기를 뒤로하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래서 이 음식들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드는 사랑이에요. 방송은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식당은 더 바빠졌습니다. 예약은 한 달씩 밀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행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유명해졌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가을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식당을 확장하고 싶어요. 이제 새로운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거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그리고 저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돈으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서요. 계획을 함께 짜고 메뉴를 함께 만들고 식당의 분위기를 함께 그려가며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60년의 경험, 생활의 지혜, 음식 만드는 기술,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제 통장의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새 식당의 오픈식 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전 가게의 단골들도, 새로운 사람들도. 그들은 왜 이 식당을 찾았을까요? 음식이 맛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으로 만든 정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73살의 할머니로서 아들의 옆에 서서요. 그 겨울은 제 인생 중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겨울이 아니라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겨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신정도 모두 함께 보냈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새 년도가 아들의 식당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아직도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50년 일해서 번 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비상금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돈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은 여전히 제 집입니다. 법적으로는 담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 집입니다. 아들이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머니의 집이에요. 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어머니를 내쫓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계신 한 이 집은 어머니의 집이에요. 그 말이 제게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셋째 연 추석입니다. 처음 추석 때는 절망했습니다. 두 번째 추석은 회복했습니다. 이제 셋째 추석은 확신과 함께 옵니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의 형제들도 그들의 가족들도 처음으로 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밥상에는 제 손으로 만든 음식만 있습니다. 아들의 식당에서 나온 음식도 있습니다. 손주들이 만든 음식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음식들입니다.
저는 밥상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라는 것을. 많은 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제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졌습니다. 추석 밤. 달이 밝습니다. 제 손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행복해. 응, 할머니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 그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그래,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할머니를 필요하니까.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50년의 노동으로 완성되지 않았던 인생이 10년의 갈등과 2년의 회복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우리 가족이 정말 변했어요. 어머니가 처음에 화낸 게 아니라 우리를 바꿔준 거였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정말로 행복해요. 아, 그래. 뭘 해? 우리 모두가 배우는 거지. 뭐가?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도 손주들도 며느리도 함께 웃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음료를 건넸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추석 밤의 조용한 건배입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도 기쁘실 거야. 아들아, 고마워. 그 밤은 평온했습니다. 평온함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그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제 나이도 계속 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통장의 돈은 계속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것은 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상이 안정되었습니다. 두 가게가 모두 잘 나갑니다. 손주들의 성적도 올랐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새해가 또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 것입니다. 돈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관계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작은 순간순간으로요. 그 순간들이 모여서 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50년의 헌신에서 2년의 회복을 거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시간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추석 밤의 그 순간으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의 침묵 다음에 5년의 깨어남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78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을 줄 몰랐습니다. 혼자 조용히 그렇게까지 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식당은 이제 3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지역의 대표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 나온 결과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식당에 가서 반찬을 만들고 손주들의 공부를 봐주고 때로는 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를 존경합니다. 예전처럼 돈을 주는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는 어머니를 필요로 합니다. 손주들은 이제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생, 또 하나는 중학생. 제 옆에서 자라났습니다. 제 손으로 밥을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로 응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 이상으로 친구처럼 대합니다. 아들이 실직했을 때 저도 함께 무서워했던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섰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게 더 이상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던 날의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법적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 집에 뭐 있어? 며느리가 제게 묻습니다. 이제는 편한 말로요. 진심으로요. 당신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이 있지. 저도 편하게 대답합니다. 제 통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50년의 노동의 결과. 그 돈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정확히 몇백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모두 다 쓰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집은 여전히 제 집입니다. 법적으로는 담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것입니다. 아들은 절대로 이 집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도 이 집의 추억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 아들이 자란 곳, 이제 손주들이 자라나는 곳.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 역할의 변화입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필요한 사람입니다. 손주들이 숙제를 할 때 필요한 할머니. 아들이 힘들 때 기대할 수 있는 어머니. 며느리가 무언가를 나누고 싶을 때 들어주는 엄마. 그것이 가장 큰 부의 변화입니다. 처음 추석에 그 밤을 떠올립니다. 아들이 제게 당장 나가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느낌.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의 끝. 가족도 사랑도 제 인생도.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제게 물었습니다.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해 추석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제가 너무 못해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날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켜줬으니까. 아들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찰의 눈물이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그것을 돈으로 헤아리면 결국 돈이 떨어질 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으로 헤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아들과 저희 관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깨어졌지만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손주가 가끔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항상 웃어? 그럴 때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들을 보면 웃음이 자동으로 나온단다. 손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영구 가족이지?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영구 가족이야. 우리 영구 함께 있는 거야. 뭐가 있어도 우리는 함께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손주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상입니다. 며느리가 자주 감사 인사를 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엄마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럴 때 저는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니다. 넌 미안해하지 마. 우리가 함께 배운 거야. 우리 모두 배운 거야. 아들이 자주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진짜 행복해. 의심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가족이 제 가족처럼 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어떤 가족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아들은 어머니의 용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며느리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대화가 시작되면 무언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상대방도 변합니다. 그것이 제 경험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헌신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누군가가 있다면 제가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도 당신을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부모님을 상처 입혔다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늦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미 많은 시간을 잃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50년을 어떻게 버티셨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아들이 있었고 손주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그 50년을 혼자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지켜낸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들의 집으로 갑니다. 버스를 탈 때도 웃음이 나옵니다. 손주들이 저를 얼마나 기다릴지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저도 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생각하면서요. 그것이 제 하루하루입니다. 제 통장의 돈은 거의 다 나갔지만 제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제 집은 담보가 되었지만 제 영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저처럼 절망 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절망의 다음에는 분명히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이후에는 더욱 소중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나이도 제 생활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명의 할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밤에 그 당장 나가세요 라는 말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 저를 변화시켜 주었으니까요. 그 순간이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순간들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함께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